비슷한 시즌에 제 동갑내기 친구 네. 감독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아,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 친구가 동년배. 메멘토라는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 시기. 네, 그래서 같이 그때 기억에 관한 어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파리 영화제 그 영화가 메멘토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처음 봤는데 제 영화 메멘토를 같이 개봉이 됐었어요. 오. 그래서 이 누구지 이 친구? 제목도 비슷한데? 라고 라이벌로 이렇게. 네, 좀 더 눈여겨 봤었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영화 콘텐츠 공식 파트너사인 시네플레이와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함께하고 있는 감독 인터뷰 시리즈. 네, 오늘은 영화 감독 조합의 대표이신 민규동 감독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시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이고요. 저는 시네플레이 김지영 기자입니다. 네, 네. 감독님 아이고.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민규동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올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님이시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그 상징으로 감독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사실 이 인터뷰 시리즈는 그 현재 한국 영화계를 그 감독의 시선으로 좀 조망해 보자. 라는 이제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또 요즘 워낙 뭐 한국 영화계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또 민규동 감독님께서는 이제 감독 조합의 대표로서 지금의 현재 한국 영화계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또 해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위기 자체라 해법이라기보단 네, 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아무튼 그때 이제 데뷔의 순간 시즌 2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때가 꽤 오래 전이었는데 아직도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게요. 장기 집권. 굉장히 장기 집권하고 계셔서 네, 일단 그 감독님께서 이제 언제 처음 이제 감독조합 대표 하셨고 네. 감독사 지금 오래됐죠? 네.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처음 2년 임기로 했다가 또 3년 갔다가 또 3년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연임을 네. 하신 건가요? 네. 네네. 이 자리가 자원봉사하는 자리다 보니까 뭐 월급도 없고 이제 저 전임이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셨는데 음. 그 부대표였던 최동원 감독이랑 찾아와가지고 할 나이가 됐다. 나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반상회도 안 나가고 네,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아, 봉준호 감독이 옥자 아트북을 주면서 자기 영화 아트북을 네, 일종의 뇌물로 이렇게 네, 주신 건가요? 하는 게 아니다. 어, 제가 굿즈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한정판을 주시면서 네, 이렇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덥석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데라 너무나 뭐랄까 그 겉에서는 또 이렇게 화려한 영역도 있지만 안에서 보면은 진흙탕에 어두운 면도 많고 그 정말 힘찬 발걸음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일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일들을 좀 벌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제가 새로운 분들을 빨리 이렇게 모셨는데 다들 나는 영화학계 너는 그거 해라 잘한다. 다 도망 다니셔가지고 결국 후임을 못 찾고 어, 이렇게 여기까지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찾아봐야죠. 후임 자리. 네. 아 지금 약간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는 몇 년째 그거는 이제 늘 하고 어. 있는데 네, 노리는 후보들은 있어요. 근데 오. 거절하셔가지고 아 바쁘시고 그런 단계를 좀 이러니까. 거치긴 하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꼭 다음 사냥감 성공한 네네. 사냥감. 정권 교체가 빨리 오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전 얘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될 텐데요. 사실 그 민규동 감독님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1996년 이제 광고회사 LG에 대해 입사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LG에 대해 입사 동기가 바로 또 윤재균 감독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랄까 이 LG에 대해 입사하는 과정까지만 놓고 보면 정말 그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른바 어떤 이른바 그 모범생의 경로를 쭉 이어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또 영화 감독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언제쯤이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돌이켜 보자면은 즉흥적으로 삶의 행로가 사실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뭐 시멘트를 지고 가다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 어머님이? 치료를 받는 걸 많이 보고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과학이 세상을 구한다. 오. 우리나라는 과학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과학부 동아리는 네, 고3 때 처음 컴퓨터 네, 동아리를 바꿨었고 근데 어쨌든 고2 때 어떤 사고로 제가 문과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과로 갑자기 바뀌었죠. 그리고는 이제 또 법대를 이렇게 또 준비하다가 전혀 저 반대에 있는 경제를 또 전공하게 됐고 가서는 또 춤 공연의 세계에 빠졌었어요. 제가 직접 춤을 많이 췄고 공연 연출도 많이 하고 거의 뮤지컬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과 노래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광장에 앉혀놓고 하는 그런 무대 공연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 얘기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별명이 무슨 불광동 황금허리 뭐 아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불광동은 아니고 저 신림동 아, 황금머리라고. 신림동. 아 서울대니까 신림동 왜 황금 황금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허리를 좀 유달리 많이 튕겼는데 저의 그 웨이브나 그런 게 상당히 불경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한 3천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허리를 제가 막 흔드니까 뭐랄까 터부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좀 우스꽝스러운 광대를 보는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학내에서 이제 소문이 좀 나고 계속 제가 행사에 초대받고 이제 그러면서 전생의 광대였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쪽 계로 나갔죠. 그래서 안무를 찾아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홍대, 한양대 유명했던 춤꾼들이 있어요. 가서 배틀도 하고 즉흥으로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춤을 도입해서 특히 커플 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커플 춤을 학내에 도입해서 이제 그 탱고 춤으로 율동을 만들어서 이제 춤도 유행시키고 그런 것에 보람을 좀 느꼈죠. 그리고 그때는 뮤지컬을 만들어야겠다. 이 희열을 더 크게 더 많이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이제 저는 군대에 갈 줄 몰랐는데 군대 갔어요. 저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끊어지고 이제 근데 군대에 가서 처음 그때 부산에서 근무했었는데 시네마테크 24분의 1이라는 작은 부산 지금 말하자면 이제 불법 비디오 카피로 좀. VHS로 어떤 이제 옛날 볼 수 없었던 영화를 보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기한 영화들을 좀 보게 됐었고 그때 전수일 감독님이 그때 교수님 경성대 그렇죠. 교수님 배창호 감독님 깊은 우리 젊은 날 연출 분석을 하는 강의 이런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구나 영화라는 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걸 뭐 깨닫고 그때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단편 영화 만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익스트림 클로즈샷을 써서 뭐 트래킹 해가지고 뭐 대부분 영어더라고요. 언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로 저런 거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부러워하기만 했었고 제대하면서 제가 한겨레 문화센터 1기 영화 제작학교 그렇죠. 1기 수강생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 만들기를 처음 경험하고 그 길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여행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시네마테크 24분의 1은 잘 알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가 좀 찾아가기엔 좀 위치 좀 애매하고 해서 사실 거기는 평소에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에도 불구하고 좀 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으로 거기를 왜 가려고 하셨을까? 그러게요. 주말에 제가 갔는데 네. 그 광고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때 제가 그걸 안 봤으면
전 지금 영화 감독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예. 또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가서 몇 회차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경외감을 좀 느꼈고, 물론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불어로 강의를 이제 언어들을 어. 컷을 굿바주라고 하고 백굿바주, 세캉스 뭐 이제 그 미장센 강의를 하는데 하여튼 그냥 관객으로서 보통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그냥 영화를 이렇게 재미로 즐겼고 감동받고 그랬었는데 만드는 세계는 그냥 단순히 배우를 놓고 촬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한 또 예술적인 영역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걸 배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이제 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우연의 계기가 어떻게 그걸 보게 됐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게다가 그냥 가서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강의를 또 네. 수강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때 VHS로 그 강의 녹화해가지고 음. 그 강의 록을 제가 아직 갖고 있어요. 오. 강의 영상을. 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단편 영화 만들 때 계속 돌려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번역된 책들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그렇죠. 영화 번역책이 거의 서점에 가면 2권, 3권 정말 없던 시기고 영화를 뭐 공부한다, 영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딴따라 같은 일을 해야 돼? 딴따라라는 단어가 영화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잘 안 쓰는 네, 언어인데 그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노는 거 대충 그냥 뭐랄까 정말 뭐 대중문화로서의 한 영역만 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상담 받을 때도 없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막막하게 알아서 그냥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옛날이죠. 30년 이제 되던 시기니까 옛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어떤 최초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장편 이전에 허스토리라고 하는 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한겨레 이제 영화학교에 들어가기 전인지 후인지 이런 게 약간 궁금하긴 아, 졸업 작품이에요. 한겨레 영화학교. 네, 한겨레 영화 졸업 작품이고 제 최초의 단편은 새라는 영화인데 오. 제가 최초로 본 뭐 그 일종의 새로운 영화 세계 영화가 히치콕의 새였어요. 아, 같이 히치콕의 근무하는 새. 미군 친구의 그 방에서 자막 없이 그 히치콕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미군, 네, 미군. 네, 제가 시네마테크 이런 거 가기 전에. 근데 영화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극장에서 이런 영화를 볼 수도 없고 신기한 영화인데 이런 걸 보고 있네.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편집 스타일도 나중에는 다 히치콕을 따라하게 되고 그 첫 단편을 제가 죽은 새를 가진 어떤 소녀가 막 이상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제가 본 히치콕의 몇 번 영화들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막 콜라주했던 단편이 새였고 첫 실습으로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한 이제 3번째 정도 이제 영화가 허스토리라는 단편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허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떠올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뭔가 혁명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이런 단어를 어떻게 떠올렸을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러게요. 허세였을까? 그때 제가 그 당시 인상적으로 본 책이 시몬드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네. 진짜 조그맣고. 근데 제가 갖고 있던 뭐랄까 젠더 관념 세계에 정말 혁명적인 너무나 놀라운 책이었고 그 중에 이제 허스토리한 단어가 있었어요. 남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재해석되는 역사랑 좀 다르게 여성의 세계관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의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조금 인상적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만든 단편 영화가 졸업 작품이었는데 떨어졌어요. 경선에서. 세 작품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30명의 아, 학생들의 여러 아이템 중에서 네. 고르는. 그렇죠. 속았죠. 한겨레 문화센터에서는 한 작품씩 다 만들어준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닌 거예요. 거기서 또 돼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스트라이크도 하고 막 선언문도 내고 어. 성명서도 내고 막 다 어. 만들어야 된다. 정말 외쳤는데 한겨레 무섭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결과를 뽑았는데 제 작품 떨어졌어요. 떨어진 작품은 어떤? 떨어진 작품이 바로 그 허스토리의 모태가 된 작품인데 아, 근데 그 시나리오는 트랜스젠더 이야기였어요. 당시에 내용은 네. 완전 다른 거네요. 트랜스젠더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결국 어떻게 이렇게 쫓기고 쫓겨서 죽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떨어졌었고 음.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준비한 이제 영화가 허스토리였는데 저 대신 뽑혔던 한 분이 이제 준비를 못해서 포기 선언을 해요. 음? 촬영 직전에. 어. 그래서 대타로 제가 준비하던 작품을 그 저희 팀에서 다시 투표를 해서 제가 어. 3대 2로 한 끗 차이로 제가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게 허스토리예요. 어. 그때 그 허스토리가 레즈비언 이야기였었고 음. 그거를 이제 실화 바탕으로 한 레즈비언 친구를 제가 학교 후배인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었고 그걸 가지고 우연하게 만들어진 졸업 작품이 바로 허스토리가 됐던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졸업 작품도 못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 영화 아카데미도 못 가고 혹은 거기서 이제 취미처럼 즐겁게 한 제가 그때 8개월을 다녔었는데 하고 끝나고 전 또 다른 길을 갔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우연하게 그렇게 또 만들 기회가 생겨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되게 놀라운 게 저도 이제 뭐 퀴어 영화라던가 혹은 뭐 게이 혹은 어떤 그런 동성애 담론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던 시기가 95, 6년 뭐 이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던 잡지 키노에 처음으로 뭐 퀴어 시네마 특집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단어를 접했던 거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대부분 그냥 호모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맞습니다. 쓰던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그 이전에 트랜스젠더 뭐 혹은 어떤 레즈비언 그런 소재에 약간은 관심을 보이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랍지 않나? 네. 그때는 아마 영화라는 장르가 너무 어렵고 저는 한 번 영화를 만든다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접하는 어떤 현실을 표현한다기보단 정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영역을 영화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홍석천 씨가 재밌게 예능에서 본인의 게이 정체성을 가지고도 많은 수다를 떨 수도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경멸적인 언어였던 호모라는 단어로 통칭됐었고 트랜스젠더를 게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장 남자의 개념이 게이라는 개념. 사실 그렇게 언어조차 혼선이 많았었고, 근데 그런 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과 혐오와 이제 억압들이 그 굉장히 이렇게 집적돼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만난 제 중에 그 당시 벌써 커밍아웃한 후배 경험담을 토대로 만들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이야기를 좀 찾기 위해서 논문을 봐야만 했었고 그렇죠. 너무 관련 서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007 작전처럼 했었어요. 비밀스럽게. 어떻게 했냐면 여성지의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한 어떤 레즈비언 그런 인터뷰를 연락처를 구해서 그땐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고 메일로 이렇게. 통해서 여기 연대 앞에 알서점이라고 유명한 서점이 있었는데 몇 시에 몇 월 며칠 3시에 거기에 어떤 책 사이에 제가 인터뷰 질문지를 넣어두면 1시간 있다 그분이 그 질문지를 가져가시고 며칠 있다가
답변을 비대면으로요. 네네. 아, 다른 책 신문이 사이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인터뷰 답지를 오.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쓴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혹평을 듣고 그런 식으로 다 비대면으로 이제 어, 007처럼 만나서 조금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어떤 게이분을 만났는데 이거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이런 거 안 만들어주는 게 우리를 돕는 거다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혹평도 해주셨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이야기가 꼭 영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 여자 후배 의 그 도움으로 좀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됐었죠.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그 김태용 감독님하고 그렇죠. 되게 친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래서 장편 데뷔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여고괴담 2로. 혹시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그러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영화를 잘 만들고 싶어서 네. 영화 아카데미에 가게 됐었는데요. 영화 아카데미라는 존재도 몰랐었는데 한겨레 문화센터에 있을 때 네네네. 수업 중에 봉준호 감독의 지리멸렬이랑 장준환 감독의 2001 이매진이라는 단편을 봤었어요. 그건 영화 아카데미 졸업 작품이었고 네네. 35mm 뭐 영화였던 것 같고 제가 16mm로 동시 녹음도 없이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열악하게 찍었을 때 그 수업 시간에 본 영화는 블록버스터였어요. 네, 너무너무 크고 기술적 수준이 너무 높고 길고 대단해 보였었죠. 그래서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이 아 제대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기를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김태용이라는 친구인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고 뭔가 잘 통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얘기도 같이 데뷔하게 되는데 네네네. 저희 스스로 덤앤더머라고 불렀거든요. 덤앤더머고 서로 누가 덤이냐라는 걸 놓고 싸웠던 거죠. 너가 덤어다, 내가 덤이고 이렇게 좀 구멍 숭숭 이렇게 결핍이 많은 그런 사이여서 많이 친했던 것 같고 아카데미 시절에는 그것도 정말 우연인데요. 18명이 한 기수였는데 9명씩 이렇게 나눠서 계속 실습을 한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스텝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근데 2년 내내 같이 새 작품을 하는 동안 계속 같은 조였어요. 오. 같은 스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재밌어서 제 첫 번째 단편 제목도 17. 그 전에 지각대장 태용이라는 지각대장. 단편을 만들었어요. 그 아카데미에서 지각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주로 수업이 끝날 때쯤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전적인 얘기를. 선생님이 막 거기 서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실에 서 있기도 하고 벌 받느라 그래서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이제 지각대장 존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각대장 태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 사실 수업보다 수업 이후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이제 하던 방식으로 친구들이 더 뭐랄까 선생님이 되고 멘토가 되고 서로 멘티가 돼주는 그런 공부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경멸하면서 실험 영화를 해야 돼 이러면서 나도 실험 영화의 이해라는 책을 놓고 막 몇 달 동안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특히 그 당시가 교장 선생님이 없던 최초로 입학금을 받던 그전엔 돈을 안 받았었는데 그 최초로 2년제가 됐던 격변의 시기였어요. 저희가 또 그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뭐 수업의 커리큘럼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저희가 서로 만들어가던 그런 시기라 좀 재밌게 많이 했었고 거기서 드디어 제가 그걸 실현하게 돼요. 거기도 들어갔더니 졸업 작품이 3명만 찍는 거더라고요. 모두가 아니라. 거기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죠, 아, 그죠. 다, 네. 다 해야 된다. 그 전에 국가기관이라서 돈을 네. 안 받았고 정말 공짜 교육 기관이었는데 그래서 우겨서 3명만들 제작비를 나눠서 18명이 각자 다 할 수 오. 있는. 네. 9명씩 돌아가면서 6개월에 걸쳐서 감독 한 번 하고 8번은 스태핑을 하는 어, 방식으로 18명이 다 작품을 만들게 돼요. 아, 그걸 감독님의 제안으로. 네네. 아, 처음- 그럼 뭔가 그 당시에 이미 감독조합 대표로서였던 이 영리한- 연임을 할 운명이셨던 것 같은데. 역량을 그때부터. 영화나 제대로 만들지. 하여튼 제가 하여튼 약간의 그 시스템의 부재, 새로 바뀌는 시절에 정착이 잘 안 됐던 시기에 그런 이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부모님들한테 단편 영화 만들고 있다 이런 걸 다 보여줄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조작품 못 만들면. 없으면.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허락을 해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만들게 됐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18명이 전체 졸업작품을 시사하는 첫 번째 졸업영화제가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영화 아카데미는 공개가 불가하는 그렇죠, 그렇죠. 방침이었어요. 국내 공개 불가, 해외 영화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영화제 어쨌든 국내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처음으로 서울단편영화제 17이라는 그 중간 실습 작품이 경쟁 부분에 나가기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단편 부분에 나가기도 하고 처음으로 밖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영화 아카데미가 졸업 영화제라는 형식이 생겼죠. 저희 돈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협찬을 띄어서 MTM 이런 데 가서 50만 원 받고 어디 가서 150만 원을 제작비로 와. 졸업 영화제 제작비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팜플렛도 다 만들고 그래서 부모님 지인들 모시고 출연하신 분들 다 모시고 그때 동숭시네마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영화제를 했죠. 그 이후로는 선구자셨네요. 자연스러운 이제 영화제 전통이 생겼고. 그 또 선구자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민규동, 김태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영화 잡지 키노에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서울 단편 영화제라고 하는 그 영화제에 그 17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출품하셨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을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른바 공동 연출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부분 코엔 형제 정도만 알고 있던 때였고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탕웨이 남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형 감독님과 민규동이라는 사람이 네. 사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성도 다른데 이 두 사람이 공동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영화를 공부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공동 연출해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싶더군요. 그러게요.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면에서 이렇게 천생연분 같은 네. 그런 공통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7이 처음 공동 연출 그 경험의 시작이었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그 어떤 이제 가출 청소년 인터뷰를 모티브로 이제 기획안을 냈었고 그게 그것 경선으로 당첨이 됐어요. 한 4명 정도 만들게 됐었는데 그때 다큐멘터리 같은 모티브였고 시나리오가 형성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 하면서 3명이 같이 이제 그걸 시작했었고 그리고 졸업 작품 때 그때 또 제가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천문학 서적을 이제 모티브로 이제 시작할 때 또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같이 하게 됐었죠. 그리고는 졸업 이후에 다른 친구들이 연출부 이런 종감독 생활을 시작할 때 저랑 김태형 감독은 3D 애니메이션이 대세다. 새로운 이미 영역이다. 그때 네. 토이스토리에 감명받고 저희가 그래서 홍대 시각디자인과 우리 졸업생 친구들과 서울대 공대에 그 애니메이션 연구를 하던 털 연구를 하던 거기랑 같이 거기에 잠깐 회사를 만들어서 3D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었어요. 저랑 김태형은 시나리오를 쓰고 그
홍대 친구들이 이제 마야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트레일러 3부짜리를 만들었고 그때 3부를 만드는데 1년이 걸렸어요. 시나리오 2편 분량의 시나리오를 썼었고 그러면서 또 같이 작품을 준비했고 그게 잘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프로듀서가 이제 17을 보고 이제 요거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됐었는데 같이 제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왜 같이 제안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한 사람 개런티로 두 사람을 쓸 수 있는 어떤 가성비 그 뭐 누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쓰면 2배 효율이 있지 않을까. 약간 원뿔원 같은 네, 느낌으로. 1+1으로 잘못된 착오에 근거한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하게 됐었죠. 해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텝이나 배우나 제작진에게 공동 연출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 영화 역사상 네. 특히 장편 영화로 공동 연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계였던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에 2명을 세우면 2배로 빠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2개로 늘어난 거예요. 아, 두 개. 두 사람이 다 만족하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거나 이제 설득이 돼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 거죠. 2배로 느려진 거죠. 배우가 두 사람 다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취향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했죠. 둘이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같이 하는 이야기의 장점은 둘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둘이 얘기를 해서 서로 막 설득을 해나가는 어떤 맥락에서의 장점이었는데 그게 극영화 현장에서는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니까 조건이 너무너무 이제 급한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다 못하고 막 결정해서 나가니까 이제 어려운 첫 경험을 하게 됐었죠. 코엔 형제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은. 모셔스키드 형제인가? 네. 네, 저희는 피는 섞이지 않았고 다만 저희 숙소에서 뭐 이렇게 촬영할 때 침대를 그러니까 싱글 침대가 있는 방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희가 세트장에 아, 촬영할 이거 때. 정말. 그래서 싱글 침대요? 저희가 한 이불을 덮고 잤죠. 그 여름 촬영이라서 또 네,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근데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분 비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게 너무 오랫동안 같이 많이 잤었기 때문에 단편 시절에도 그게 뭐 어색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여튼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냥 공동 연출을 생각했던 것 같고 저희의 장점은 화학적인 그 그러니까 1+1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었던 그런 이제 체험인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속편이어서 가능했을 것 같은 그렇죠. 불가능한 방식의 제작 경험이었었어요. 그냥 3월에 만나서 합시다 그러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시작해가지고 7월에 촬영에 들어가서 12월에 개봉했으니까 그게 지금으로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근데 전편이 굉장히 흥행했기 때문에 대충 해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을까? 어떤 그런 좀 안일한 어떻게 보면 안전판 같은 확신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만큼 저희는 좀 자유로웠고 그렇게 기이한 형태의 어떤 데뷔를 저희가 치르게 됐죠. 저는 사실 그 시기에 이 두 감독님에게 연출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기도 하고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감독님이 뭐 호러 단편을 만들면서 혹은 뭐 스릴러 단편을 만들면서 뭐 유명세를 얻은 게 아니라 사실 완전 의외의 선택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 노매드랜드를 만든 클로이 자오 감독에게 이터널스를 맡기는 약간 그런 식의 선택이어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라는 것 자체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일종의 회사에서는 상당히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고 물론 진행 과정에서 좀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고 이춘현 대표님께서는 네. 저희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을 보고 어디서 젓가락 두 짝이 걸어 들어온다고 그리고 흐물흐물 뭔가 저희 저감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랬었으니까 참 순진하고 나이브한 어떤 두 어린아이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막 둘 다 너무 공포심이 없는 음. 거의 유물론자들이어서 귀신을 잘 안 믿어서 그랬는지 뭐 무섭게 만드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장르적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고 처음 시놉시스를 쓸 때 그 당시에 이제 해피투게더라는 컨셉을 네. 내세워서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가 인상적이었었고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모티브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한 애들이 이거 지금 이런 게 아닌데 그릇을 잘 못 알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안에서 여고와 괴담이 있을 때 괴담보단 여고 음. 전편과는 좀 다른 신선함을 찾아보자 음. 그런 게 굉장히 절박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 남녀공학 시절의 어떤 경험담과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많이 또 소환했었고 제가 허스토리한 단편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모티브를 확장시켜서 이제 그 요고담 두 번째 이야기라는 처음에 제안받은 건 요고담 2였죠. 전 이제 연결되는 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단편 영화의 모티브를 확장시켜서 이제 그 정말 Y2K 네 그때 밀레니엄이 다가오던 공포의 맥락 속에 따돌림과 고독과 외로움과 자살과 그 당시에 만연하던 입시에 대한 고민 이외에 다른 이제 학생들을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두 분 다 똑같이 오케이였나요? 아니면은 한 사람은 뭐 반대했다거나 어떤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SF 그 애니메이션 네.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려고 저 경기도 오. 어디 콘도에 가서 그 합숙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당시 어렴풋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전화를 하셨던 것 같고 아 누구에게 두 분- 먼저 전화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 두 분에게 동시에. 네, 그래서 뭐 요고괴담 2란 얘기를 저희가 안 들었고 요고괴담의 프로듀서인데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오기민 PD님. 네 저희가 속편을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건가 이런 추측을 하면서 야 그런 영화 그러니까 60년대 무슨 일본 호러 영화 베껴서 어떻게 좀 흥행 좀 했다고 뭐 속편까지 만드냐 참 아니라다 충무로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노기담 2를 하자고 했어서 그때 이제 이런 거 좀 만들지 마시고요 새로운 거. 좀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이제 타이르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오만하게 돌아오면서 처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때 저희를 이렇게 짓누르던 영화는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었었어요. 한 번에 못 봐가지고 졸면서 이렇게 세 번 만에 겨우 이제 일종의 완독을 한 뭐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처음 돌아오면서 한 것 같아요. 나를 영화계로 판타지를 이끌었던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같은 그런 환상적인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대학교 때 그 큰 극장에서 본 닥터지바고 같은 그 70mm 엄청난 스펙타클을 만들어야 될까? 영화를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무엇이든 만드는 것에 대한
매혹 음.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런 이제 데뷔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작업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제 1999년이고 지구도 망할 것 같고 음. 그때는 망할 기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세상에 뭔가 흔적을 남기면 어떨까? 어. 어떤 물질적인 흔적, 변화, 그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요고괴담이라는 거는 못생겨 보이는데 이제 그릇이 못생겨도 술을 맛있게 담그면 그건 맛있는 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가서 할게요. 그 대신 이제 배우도 바꾸고 이야기도 새로 새로운 하고 이야기로. 제목도 여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전격 협상이 된 거죠. 표두소님은 3번을 확실히 놀래켜달라. 3번? 네, 아 조건. 네, 3번 놀래켜달라. 그래서 어. 아 그래요? 3번은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 키스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아, 세 번은 아니었고, 그게 무서운 장면은 3개는 있어야 된다. 네, 3개. 아, 그렇죠. 그게 난 뭐 이렇게 사물함에 머리 넣고 아, 응. 그 장면은 새가 그렇게 화장실에 됐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 진짜 뭐 결국은 이제 안 무서운 공포 영화로 맹위를 떨치게 되죠. 아 이렇게 그래도 안 무서울 놀라는 수 장면이 있느냐? 있으니까. 아 이렇게 안 무서울 수 있나로 놀래켰죠. 알고 보니 그 영어 괴담이라는 게 못생긴 그릇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 굉장히 흥행이 된 장르 영화의 그 컨벤션과 새로운 지점들을 너무 잘 활용했던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걸 잘 못 알아봤던 거예요. 저희가 그런 장르 영화에 대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작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고 뒤늦게 엄청난 공포 영화를 보고 이제 새로운 공포가 뭘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시작했었던 굉장히 이상한 자만과 확신에 가득 찼던 정말 독특한 시절이었었고 그 당시 발견한 여러 컨셉 중에 그거였었어요. 제 영화에서 새로운 컨셉이라는 게 귀신은 죽었을 때랑 항상 같은 사이즈잖아요. 왜, 왜 죽으면 사이즈가 똑같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래서 엄청난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어. 아, 천정에 아,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을 때 그렇지. 거대한 사이즈로 어. 귀신이 나타나서 사라지는 장면을 새로운 귀신이라는 컨셉으로 아, 그렇구나. 네, 마지막에 사겠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삐걱거리는 마루 계단이 아니고 아주 세련된 도시적인 학교. 그 학교가 대신 네모로 돼 있어서 미로처럼 갖춰서 그날 하루는 귀신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갇힌 세계를 표현하고 뭐 수영장도 있고 옥상도 있고 상당히 모던한 그렇죠, 그렇죠. 네, 고전적인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귀신의 이제 하루 놀이 이런 컨셉들을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거괴담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극장에서 본 사람이고 사실 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때쯤 태어나신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극장에서 보는 사람인 반면에 그래서 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저는- 보고 뭐 어떤 질문을 네. 할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Y2K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거를 다시 봤는데 다시 보니까 요즘에 또 Y2K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나오는 교환일기장 이런 게 너무 힙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요즘 스타일로. 요즘엔 또 그런 소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약간 그 남성 감독님의 시선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를 너무 궁금하고 이런 거. 네. 네, 타이틀 시퀀스는 그때 세븐의 이제 타이틀 시퀀스의 어떤 인상이 남아서 아, 데이비 핀처. 네, 교환일기 이렇게 구성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쯤 창동여고죠. 그때 가수 박지윤 씨가 고3 시절이었던 아, 성인식의 오. 그 학교였었어요. 음. 그
바빠서 그때 학교에 있진 않았었는데 거기서 교환일기를 우연하게 이제 발견하게 됐었는데 아, 실제로요? 네네. 전 세계에서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어쩌면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여고라는 이제 전통이 아, 그렇죠. 사라지고 있고 당연히 네네네. 공학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여고의 전통이 있는데 여고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상한 소통 방식? 근데 그 소통의 내용들이 상당히 내밀했었고 음, 보통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때 원조 교재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상당한 그 비망록의 개념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놀랐었고 그런 소통을 하는 사이에 어떤 친구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기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실제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한다면 어떤 굿즈가 나타날까? 어, 저희 미술팀 소품 담당하는 친구가 직접 다 쓴 거예요. 아, 오. 그 글의 내용도 영화 속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제 계속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 한 사람은 대충 피드백을 주고 한 사람은 너무 성의 있게 하는 캐릭터에 맞춰서 직접 이렇게 쓰고. 네, 다 구성을 했었죠. 음. 그래서 DVD가 나왔을 때는 그거 다 스캔 받아서 음. 책으로도 같이 부록으로 어, 나왔었고 그 일기책은 지금 영상 자료원에 음, 기록물로 오, 가 있어요. 음. 잘 거기 보관되고 있죠. 직접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궁금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단편을 하시다가 이제 장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나 민규동 감독님이나 사실은 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 표준 근로 계약서가 있던 시절도 아니다 보니 사실은 단편은 며칠 작업하면 끝이지만 장편은 두 분이서 거의 뭐 그때는 막 잠도 뭐 서너 시간 자면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작업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약간 뭔가 얼핏 보기에 약간 체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두 분이 뭔가 좀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뭐 몸져 누우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또 어땠을까도 궁금하더라고요. 끝까지 만든 거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죠. 저희가 99였는데요. 두 사람 몸무게 합쳐서 당시에 아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네. 되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50이었어요. 그래도 어, 아, 그럼 한 분은 김태형 감독이 40대였고 아, 그 제가 콘티도 밤새 촬영날 아침까지 직접 다 그려서 복사해서 어. 김태형 감독이 스테이플로 찍어서 그 정도로 이제 잠을 잘 못 잤고 처음 학교에서 찍을 때 한 2주간은 여름방학 동안 찍는데 방학이 끝나면 촬영을 못 하니까 아 그렇죠. 빨리 안 찍어. 쉬고 매일매일 찍었어야 되는데 밤새 준비하고 이제 스태프들 밥 먹을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자고 아침부터 12시까지 찍고 와서 또 다음 날 거 준비하고 이렇게 잠을 1시간씩 자면서 거의 한 2주 정도 촬영하니까 그때 체력은 어떻게 됐는지 통과했었는데 중간에 뭐 제가 쓰러져서 이제 입원도 하고 자초될 위기가 많았었죠. 제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김태형 감독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저를 도와준다고 옆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기도 했었는데 이제 링거 영양제 의사를 맞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깼더니 김태형 감독 침대가 피로 가득한 거예요. 피요? 네. 이게 지금 빠졌는지 역류해 가지고 피가 다시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같이 2박 3일 있었어요, 결국은. 그게 여고괴담 같은데. 그래서 현장에 오면 감독을 잘 못 찾았고 워낙 비실비실 볼품없는 너무나 그 죽기 직전에 두 얼굴이었기 때문에 뭐 앙상한 상태로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겨우겨우 뚫고 나갔었죠.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이제 저희 크랭크인 날짜가 정지우 감독님의 해피엔드 어, 같은 옆 세트에서 전도연 씨와 함께 촬영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에 비슷한 시즌에 저보다 조금 먼저 개봉했었죠. 정재 감독도 마찬가지로 단편 영화를 찍다가 데뷔했었고 저희가 김태형 감독과 함께 새로운 웨이브였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보통 김대승 감독님처럼 임권택 감독님 연출부 그렇죠. 한 10년 정도 하고 맞아, 맞아. 조 감독 10년 생활 정도 하면은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였는데 처음으로 단편 영화만 만들었던 감독들이 그러네요. 데뷔를 하던 게 이제 시작되던 시기였었어요. 봉준호 장준환 감독님도 한 조감독 생활 1, 2편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무모한 어떤 실험들이 시행되면서 저희에게 또 독특한 실험적인 혹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독특하게 저랑 김태형 감독을 만나가지고 막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상한 종류의 영화가 나오기 막 시작하던 그런 웨이브의 한 조각으로서 저희가 그 시절을 경험할 수 있었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 영어 제목이 메멘토 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우괴담 2를 뭔가 이 시리즈물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독립적인 작품으로 약간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약간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부제를 너무너무 넣고 싶었고요. 네, 여우괴담 메멘토 모리라는 부제를. 네. 그냥 오그담이라고 딱 통칭되면은 이제 전편의 공포와 다른 혹은 더 강한 공포 이제 그 맥락으로 이 영화를 감상하게 되는데 영화가 독특하게 새로운 다른 화두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제목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우겼는데 제목이 통과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메멘토 모리라고 우기니까 라틴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너하고 죽는다라는 거를 기억하라라는 네. 그죠. 17세기 말 수도승들이 아침마다 나누는 인사 같은 거였거든요. 욕망을 내려놓고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집착도 버리고 좀 더 이제 뭐 새로운 삶에 대한 종교적 정진을 할 수 있으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제 내가 왜 죽었는지를 자꾸 기억해라라는 네. 뜻으로 일기의 한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어쨌든 끝까지 우겨서 겨우 관철을 시켰고 주제적인 맥락이 좀 돋보일 수 있게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여우계단도 있고 뭐 여우괴담. 목소리도 있고 계속 이제 부제가 붙어요. 네. 네. 처음은 어려운데 그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새 발을 내디디면 그게 또 전통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영화를 메멘토몰이라고 인지하게 되죠. 그때 비슷한 시즌에 제 동갑내기 친구 아, 감독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 친구가 동년배. 메멘토라는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시기. 네. 그래서 같이 그때 기억에 관한 어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파리 영화제 그 영화가 메멘토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처음 봤는데 제 영화 메멘토 모리가 같이 개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지 이 친구? 제목도 비슷한데? 라고 라이벌로 이렇게. 네, 좀 더 눈여겨 봤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이제 막 길이 많이 달라졌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단어가 이제 제가 읽은 다른 그 당시에 침묵이라는 지금 결국 마틴 스코세지가 만든 그 일본 소설이 있어요. 네. 유명한 선교사의 박해를 그 사일런스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당한 박해를 영화를 만들고 싶은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막 공부를 하다가 봤었던 인상적인 구절이었었는데 그게 부제로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요거 괴담이지만 조금 계속 다른 색채를 입혀서 그 작품이 그 자체로 좀 새로운 영화이기를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니까
감독 조합의 대표가 되는 것은 운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정도로 거야? 어린 시절부터 어. 이미 점지돼 있었죠. 그렇죠. 뭔가 좀 지나온 과정들이 딱 거기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질문 드리긴 했지만 그 감독 조합의 대표로서 사실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으셨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간이 한 2, 3년 정도가 있고 또 한국 영화로 놓고 보면 기생충이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타는 그런 일들까지 쭉 있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있으신가요? 다른 어떤 순간들? 음, 봉준호 감독이 저한테 이제 그 이 귀찮은 일을 맡기고 옥자를 짓고 기생충을 만드는구나. 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오징어 게임도 네네네. 나오고, 한국 영화, 한국 감독들이 엄청난 저력을 발휘해서 음, 세계적인 관심을 얻게 되는 어떤 잠재력의 폭발이라는 그 시즌을 동시에 맞이하는 것 같고, 그 코로나라는 음, 뭐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음, 재난을 또 맞이하면서 그렇게 또 급하게 냉각기를 거치면서 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동시에 겪는 음. 뭐랄까요? 또 분화구가 터지면서 동시에 빙하기가 오는 너무나 빠른 격변기를 맞이했죠. 그 맥락은 영화가 막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음. 또 OTT라는 새로운 그렇죠. 플랫폼과의 조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매체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 끝없이 변하는 뭐랄까 변동성의 예술이구나라고 정말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놀라운 평행 이론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감독 조합도 대표를 또 하셨던 이준익 감독님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 조합 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영화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때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예. 빨리 내려놨어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음, 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200 네. 몇 명의 그렇죠. 예. 감독들이 있었던 어떤 커뮤니티로서의 이렇게 조합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마틴 스코세지가 미국 감독 조합의 음, 대표였던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길드로서 음. 이제 회원 감독들의 어떤 권익이나 뭐 삶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는 어떤 단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제가 와서 한 이제 가장 큰 인상적인 사건은 이제 해외로부터 이제 저작권료를 그렇죠. 받아온 사건이 제일 큰 사건 같아요. 사실은 어,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한 70%의 감독님들이 5년치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연봉 1,800만 원 이하 소득을 받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영화 작업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힘든 평균 한 5년에 한 편 정도 영화를 만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작품 개런티로만으로서 살아가는 건 상당히 힘든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 상황이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개개인들이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면서 한국 영화들을 이끌어 나갔고 다양성들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개별 감독들의 삶은 좀 불안정성 속에서 이렇게 영화 이외의 일들을 많이 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는 집단적인 어떤 우울감,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사는 감독의 삶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래서 음악처럼 자신이 만든 작품이 상영이 될 때 저작권료가 올 수 있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남미나 이런 데 정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도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거죠. 한국 영화의 위상이나 글로벌 정말 스탠다드에 음. 비춰서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은 좀 저희가 많이 발달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그 민규동 감독님이 이제 대표로 있던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도 되게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창작자에 대한 어떤 그 공정한 보장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줄곧 해오셨고 그 작업들을 실제로 해오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송 작가들은 뭐 가령 그 방송이 뭐 재방 산방이 되면 그런 저작권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작곡자나 뭐 가수들도 하다못해 이제 노래방에서 누군가가 노래만 불러도 이렇게 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이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이 영상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이제 1987년 그 법 개정 이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오시다가 작년이었나요? 이제 그 시청각물 저작 그 창작자 그 세계 연맹의 첫 번째 총회가 또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처음에 이제 화두를 던졌던 그 내용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서 지금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음,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계류돼 있지만 아직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재고는 상당히 많이 돼서 많은 논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료를 받는 거는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아르헨티나로부터 돈을 받아서 분배를 이미 했고 스페인에서 받아서도 분배를 했고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이미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작권료 배분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들 중에 큰 돈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많은 그 OTT 플랫폼들이 이제 우리나라 단편 영화부터 장편 영화까지 옛날 영화까지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작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감독님도 5천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영화를 세계 어디 저 먼 데서 보고 8,000km 너머의 나라에서 누군가는 보고 거기에 작은 저작권료가 나에게 와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감독이구나. 감독 세포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고 하니까 그걸 많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을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많이 확장이 되고 또 국내 상영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언젠가 이제 국내에도 음악처럼 그런 자신의 작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부터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아마 그 이전 세계로는 못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가 90년대 뭐 그때는 우리 길거리에서 불법 페이크 음악을 사는 거는 빌보드 예, 빌보드 차트가 너무 자연스러웠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음악이 그 저작권이 정리가 그렇죠. 되면서 음악을 사서 듣는 거가 예. 너무 맞아요.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내가 한번 음악을 들을 때마다 창작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해준다라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도 내가 영화를 볼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 더 잘 기획되도록 내가 이렇게 어떤 물을 주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훨씬 더 이제 서로 더 좋은 기획과 더 좋은 소비, 재밌는 소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관객들이나 뭐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혹은 정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은 이제 한국 영화 감독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의 이제 대중도 지금은 뭐 재방료라고 한다던가 혹은 뭐 노래방의 어떤 가창료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합법 다운로드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감독님 허스토리가 무슨 광복절에 뭐 지상파 최초 공개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면 뭘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아직 그 영화 쪽의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게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구석 일렬 어떤 실혼자 협회 재방뇨 이런 건 잘 나오시나요? 그거를 좀 뒤늦게 신청을 해서 좀 나오시긴 하나 보다. 저는 음저협 회원인데요. 제 어. 그 앤티크나 뭐 내 안의 모든 것 작품에 가사를 썼었어요. 그렇죠. 사극곡에. 예, 저번 달도 2만 원인가 받았어요. 예. 10년 넘게 받고 있고 음악 한국 영화 우리 블랙핑크든 BTS든 이 음악의 힘은 그리고 그 창작자들이 엄청난 저작권료를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에서 또 온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영화도 그렇게 시스템이 생기면 또 좋아지긴 하겠죠.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영화 감독인데 내가 영화 속에 사용하는 어떤 가사를 써서 돈을 받지만 정작 그 영화에 영화가 대한 TV에서 여러 번 방영이 돼도 받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 좀 독특한 시스템이죠. 예. 근데 한국 영화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그 독특한 색채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한국 영화만이 가진 독특한 유일한 시스템이 많아요. 제작사가 가진 지분 형태나 그렇죠. 이 프로덕션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촬영 현장에서의 그 연출의 자율성 그리고 편집에서의 감독들의 권한 그리고 신인 감독들의 어떤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영화가 이식되면서 또 시작했고 그게 해방 이후에 독특하게 새로운 영화 전통과 섞이면서 이 자라난 시스템이 결국 이 분단이 주는 어떤 이상한 텐션이 주는 한국 영화의 기질이나 여러 가지로 어떤 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장단점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작권료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 시스템보다 한국 영화 감독이 열악한 시스템인데 오히려 그게 더 한국 영화 감독들을 더 즐기게 만들고 스스로의 재능을 더 갈고 닦게 만들어서 이렇게 더 개별적인 재능들을 더 발휘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주목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문도 많이 해주고 놀라기도 하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놀라운 시선도 있고 그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제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고 한국 영화를 했을 때 한국 영화 감독도 다 이름을 알고 그렇죠. 영화 제목도 알고 정말 달라진 위상들을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3년 내내 제가 감독사 대표로 여러 포럼에 참여했었는데 그 화두는 한국 영화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 영화의 위기론, 한국 항상 영화 어떻게 위기론. 될 것인가? 3년 내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렇죠. 정점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행복과 걱정을 동시에 하는 이상한 시기를 지금 저희는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감독님도 그 요즘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영화인들이 그 자신도 이제 영화 관람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사실 뭐 단적으로 영화관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OTT를 즐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어떤 관람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감독님 좀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아직은 OTT를 많이 못 보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웨이브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웨이브 첫 오리지널 네, 네. 네. 시도하긴 했었죠.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런 8부작 시리즈를 네네네. 기획해서 시도를 해봤었고 근데 정작 제가 관객으로서는 아직은 저는 막 익숙하게
집에서 TV로 뭐 이렇게 보는 건 아직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허리도 좋아야 되고 엉덩이도 근육이 좋아야 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길게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저는 극장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극장이 좀 짧으니까 그런가요? 네. 아직은 저는 극장이 주는 쾌감이 저한테는 좀 더 크고 아직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웨이브랑 협업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음, 웨이브라는 플랫폼이 런칭되기 전에 네. MBC 이 프로덕션과 만나서 감독조합이랑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해보자는 그쪽 MBC 사장님의 제안이 있었고 네.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를 만드는 것처럼 그 시기. 네, 극장에서 쉽게 기획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OTT의 매력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SF라는 게 너무 대자본이 들고 쉽게 기획될 수 없는 것이라 근데 문학계에서는 그때 SF의 김초엽. 작가를 비롯해서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었고 많은 젊은 작가들이 SF를 쓰지 않는 작가들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어떤 출구처럼 그런 장르적 도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이렇게 뭔가 영화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 8명의 감독을 데리고 8개의 새로운 그 SF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저예산 SF 이제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작은 예산이 SF랑 원래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게임의 룰이고 즐길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대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첫 오리지널 런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웨이브는 잘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와부라고 불렀어요. 읽는 방법을 몰라서. 네. 그 그 스펠링이 좀 헷갈리게 되긴 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던 어떤 플랫폼에 저희가 첫 발을 디디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창작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실험적인 기획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감독들에게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연출로도 이제 참여를 하셨잖아요. 한 작품 제가 네, 연출을 참여하셨는데, 했죠. 그래서 뭐 사실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독님은 이제 뭔가 어쨌건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SF에 대한 애착이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그거는 제 또래 세대들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스타워즈를 거치지 않은 감독들이 없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은하철도 999 중학교 때 미래소년 코난을 거치면서 그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의 SF적 판타지를 세포로 받아들였던 시대였고 스필버그의 E.T.와 인디아나 존스를 거치면서 미국 영화에 대한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꿈을 좀 키웠었고 근데 그때는 그런 영화들은 한국에서 구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멀리서 볼 수 있는 판타지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 뭐랄까 마음속에 이제 그냥 불가능한 꿈 같은 것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영화가 기술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면서는 그런 꿈들이 조금씩 이제 펼쳐지는 것 같고 지금 기술적 경계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는 그래도 낯선 장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장르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들에게 조금씩 숨겨져 있는 꿈들을 이렇게 제안해보면서 많은 감독님들이 재밌게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 임기 중에 또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그 초창기 첫 회 때 그 프로그래머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앨리슨 백델 작가의 그 백델 테스트를 적용해서 그
한국에서 백델리라고 하는 행사를 해오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뭐 첫 해 참여하면서 사실 너무나도 의미 있고 재밌고 그런 행사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올해도 되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고 꾸준히 계속될 것 같은데 네. 좀 그 백델리에 대한 어떤 좀 평가는 또 어떠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앨리슨 네, 백델이 만든 백델 테스트가 네, 이제 87년인가? 옛날 백델 테스트인데 네, 이제 뭐 한국 영화들이 그걸 통과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음, 감독 조합 내에 신인 감독님도 많고 동료 감독도 많고 근데 여성 감독 비율은 굉장히 적었어요. 한 9% 정도? 지금 거의 20% 가까이 음,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적인 상업 영화도 좋지만 이제 작게 만들어지는 좋은 뛰어난 영화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들의 좀 지표들을 저희가 살피고 자극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음, 백들데이라는 행사를 지금 기획하게 됐었고 기준이 테스트가 3개인데 저희는 한 7개 정도로 그렇죠. 모던하게 업데이트를 했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영화들을 칭찬하고 다시 소환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고 좀 4년째, 5년째 계속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앨리슨 백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름을 네, 쓰게 됐었고 그래서 어, 흥행했거나 뭐 좀 평가가 좋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어떤 게임 같은 어, 남들한테 혹평을 받았어도 좋은 기획이었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더 오히려 칭찬하고 기억해주는 그런 행사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그 백델제라고 하는 행사가 계속 좀 의미 있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 그 지난 겨울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범죄 도시를 제외하고는 한국 영화가 계속 침체기에 있다가 이제 김성수 감독님의 이제 서울의 봄하고 또 김한민 감독의 노량 죽음의 바다 이 두 편이 이제 말하자면 다시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이제 흥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두 편의 영화는 백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이 뭐 서울의 봄이나 노량을 보면서 그 영화 속에 출연하는 여자 병사나 여자 군인을 등장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런 영화들의 흥행 속에서도 이 백델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우리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환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백델데이가 그 처음 시작해서 뭐 7개 어떤 새로운 조항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OTT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계속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최근에 서울의 봄과 이 노량의 흥행을 보면서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즈 영역에서는 사실은 뭐 다양한 그 젠더의 서사들이 네. 자유롭게 잘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영화는 조금 더 이제 큰 규모의 영화들과 작은 규모의 영화들로 조금 속성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독립장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로 볼 때는 그런 영화들에서는 다양성들이 많이 잘 구현되고 있고 근데 큰 영화는 또 큰 영화대로 그 영화의 조건에 맞게 또 자기 영역의 패턴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자양분으로 따지면 이렇게 반찬들이 혹은 음식의 메뉴들이 많을 때 관객들도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토양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혹은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서울의 봄도 좋고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도 좋고 많은 응원들을 이렇게 잘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감독님 굉장히 오랜 시간 배웠는데
그냥 영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영화 생각만 하시고 한국 영화제 걱정만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런 식이어서 혹시 영화 이외에 어디서 또 즐거움을 찾으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옛날에는 운동도 많이 했고, 춤 네, 추셨잖아요. 춤도 추고, 뭐 악기도 다루고 어, 다양한 취미들이 있었는데 영화를 하면서는 다 그런 거를 많이 놓게 되더라고요. 영화의 어려움인데 영화는 올해까지 뭐를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근데 올해까지 쓰려면은 이번 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써야 돼요. 근데 이번 달까지 쓰려면 이번 주까지 사실 써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오늘까지 집중해서 써야 돼요. 아, 항상 데드라인이 이렇게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다른 걸 잡고 맞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감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저주죠. 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나마 이제 책을 좀 읽는 게 유일하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영역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재미없는 삶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분도 감독님이시니까 네네. 집에서 영화 얘기만 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뭐 부부 감독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 이제 홍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냐면 그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아, 그 방송인 윤정수 씨가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동창 누구 좋아했었는데 찾고 싶다라고 해서 나오셨던 분이 바로 어, 홍지영 감독님이셨어요. 정말요? 맞아요.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짝. 어, 그 기억이 나네요. 어, 네, 맞아요. 첫사랑이라고 찾아가지고 어, 방송 출연했었죠. 근데 제가 여고괴담 두 번째 책 준비할 때 네. 인터뷰라는 네. 이정재 신문화가 나왔던 그 아, 영화에 예. 전혁 감독님. 조감독 생활을 하고 어, 있었어요.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음. 어, 네, TV에 나가서 그렇게 첫사랑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윤정수 씨의. 나중에 윤정수 씨도 같이 만났고, 어, 네,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제 감독님은 이제 한국 영화 감독잡의 대표로서 뭐랄까 지난 뭐 몇 년 동안 뭐 초창기부터 꾸준히 계속 뭐 한국 영화계에서 이런저런 뭐 영화진흥위원회가 뭐 주관하는 이런저런 뭐 공청회 뭐 이런 여러 자리에 뭐 패널로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대표로서 이런저런 현안들을 다루시고 계신데 최근에 어떤 뭐랄까 한국 영화계의 어떤 중요한 화두라 그럴까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극장의 침체기가 사실 아, 그렇죠. 엄청났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OTT와의 뭐 경쟁, 뭐 여러 가지 위기론, 티켓값이 비싸다부터 해서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조금 음, 그렇게까지 음, 우리가 뭐랄까 호들갑을 안 떨어도 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매번의 그 토론을 보면은 바로 6개월 뒤, 1년 뒤도 못 맞춰요. 진단을 전 잘 못한다고 생각했었고 다 틀리는 거예요. 음, 네, OTT가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중요한 우리 삶의 한 일부분이 될 거라고도 예측을 못했고 그렇죠. 그게 진행되고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또 바닥으로 내려갈 걸 또 예상 못했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도 예상 못했고 음,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설의 봄을 기점으로 또 갑자기 회복될 것도 예상 못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한 처방과 음, 급한 진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음, 근데 그거는 60년대 막 TV가 등장했을 때 음, 이제 극장 안 간다 음, 그런 위기론과 비슷하게 혹은 헐리우드 영화 직배가 시작됐을 때 한국 영화가 망한다 라든가 스크린 쿼터가 줄어들면
한국 영화 힘들다라든가 디지털 영화가 오면서 이제 갑자기 극장도 바뀌고 뭐 모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힘들다라든가 조금 그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과학기술과 제도의 변화에 너무 민감한 매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객들은 늘 이야기를 꿈꾸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서사를 늘 제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일들은 계속될 것 같고 보는 일도 계속될 것 같고 그 위기 자체가 또 하나의 서사로 들어와서 같이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가와 감독들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플 때 너무 아파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결국은 나을 거야. 자연 치유 과정이 있을 것 같아. 건강하게 그냥 자기 호흡들을 잘 유지하다 보면은 되살아날 거라고 그냥 좀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어떨까? 지난 그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뭐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아, 맞아요. 항상 네. 위기라고. 그러므로 위기 자체를 지나치게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좀 더 큰 미래를 보고 관객들의 마음들을 더 살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독들의 마음이 크게 바뀐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시리즈나 OTT를 바라보던 시선들은 영화랑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굉장히 경원시했고 영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두 매체의 차이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고 스스로 그냥 짧은 작품, 긴 작품 크게 보냐 작게 보냐를 크게 인지하지 않고 대부분들 어떤 창작이든 이야기가 있다면 달려나가는 방식으로 크게 바뀐 것 같긴 해요. 인식의 전환이. 적응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영화대로, OTT는 OTT대로 자기 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크게 보면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감독조합 같은 경우 이제 해마다 뭐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를 통해서 계속 신인 감독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신인 감독님들에게는 이제 감독조합이 가입 원서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내나요? 아니면은 감독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영업도 많이 했죠. 여기 들어오면은, 뭐, 메가박스에서 VIP 카드도 줘요. 1년에, 1년에 아, 거의,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년에 거의 혜택. 150만 원어치, 어, 150만 원어치 영화를 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카드도 있고, 종합검진도 시켜줘요. 공짜로. 그렇죠. 감독님은 이제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네. 중요하죠. 네, 정신 건강이 또 심각하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검진도 시켜주고 영화를 또 촬영하게 되면 저희가 밥차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어서 많이 초대하고 또 저작권료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혼자 작업하면 많이 외롭고 그러니까 여기 같이 외로운 감독들하고 같이 여러 자리에 놓이면서 연결시켜주고 동료들이 있는 거죠. 네, 같이 외롭다, 혼자 외롭지 마라, 같이 힘들다 라는 맥락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니까 오셔서 그냥 편하게 일원으로 계셔서 뭐 여러 가지 딜렉터스 컷 어워즈나 영화제나 뭐 여러 행사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나가시면 되고 그냥 아주 편한 자유인가요? 그럼요. 편한 시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들이 새로 데뷔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게 되니까 축하하면서 많이 이제 초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초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백델데이 같은 거 상을 주면서도 많이 초대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너무 선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잘 몰라서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만남의 자리를 많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첫 번째 장편 영화가 그 극장 개봉을 안 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영화제에서만 상영. 영화제에서 아. 만들어서 그래서 또 가입할 수 있고요. 감독 연출을 계약만 해도 아, 가입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영화 엎어져도. 네네. 단편 영화 감독도 가입할 수 있고, 오. 아, 시나리오 작가도 가입할 수 있고, 뮤직비디오 작가, 광고 감독, 음. 뮤직비디오 감독, TV 시리즈의 감독, 교양 다큐멘터리 감독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한번 깔아야겠네요. 이렇게. 네. 이게 홍보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다양하게 단편 영화 감독부터 뭐 김경찬 작가, 정석영 작가님도 저건 김경찬 작가, 정석영 작가님도 다 저희 회원이시고 그냥 전업 작가님들이시죠. 그래서 TV 시리즈의 연출자부터 다양하게 계시죠. 그래서 서로 아주 느슨하게라도 이렇게 좀 연결돼 있고 같은 고민들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로서의 이제 한국 영화 감독과 그 대표로서의 이제 민규동이 아니라 영화 감독 민규동으로서 어떤 얘기도 조금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달 안에 이제 시나리오 하나를 이제 터셔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네요. 네. 모든 감독들의 이제 숙제, 네. 매일매일의 숙제가 그렇죠. 새로운 이제 작품들을 늘 구상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특히 어려운 시기, 특히 영화 만들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은 감독님들에게 찾아가 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살짝 그 뭐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살짝 그 공개를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다음 지금 이제 작품. 네. 작업하고 계신. 네. 한창 작업 중이라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을까요? 오. 네. 그럼 그 소식은 뭐 버라이어티나 헐리우드 리포터를 통해서 접해야 되는. 그러게요. 어떤 과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인상 80 넘으신 어떤 충무로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어떤 감독님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주차 관리시는데 사람들이 감독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진짜요? 몇십 년째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사는 방식은 그거 같아요. 만들어지지 않을 어떤 그 무엇이더라도 늘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그거를 향해서 에너지를 쌓아가고 또 태워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감독이 되면 그 자리에 도달해서 본인이 은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감독님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그 긴 시간 그래도 이 인터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 주셨던 또 감독님이자 또 한국영화감독조합의 그 대표이신 민규동 감독님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게 조회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주성철 우리 편집장님은 한국영화계 없어서는 안 될 마당발이고 감독들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좋은 기획을 해주셨고 또 한국 영화의 또 한 축에서 이렇게 너무 훌륭한 일을 잘 해주고 계신데 이번 기획도 너무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길 바라고 또 다른 감독님들과의 인터뷰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잘 기획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